우리가 희망이라 부르는 감정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마음 습관입니다.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행동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대신 아주 작은 행동을 먼저 시작하세요. 그 움직임이 우리 뇌에 다시 시작할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겁니다. 결국 성공이란 반복 가능한 루틴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저는 주변에 늘 밝고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건 분명 타고난 성격일 거야. 나처럼 걱정 많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노력해도 저렇게 되긴 힘들겠지 라고요. 매사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찬 마음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나 기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할 책 댄 토마슬로의 긍정 루틴은 저의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주었습니다. 저자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의 제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전문가인데요. 그는 희망은 성격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학습된 것이듯 다시 일어서는 마음 역시 반복된 행동을 통해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고 믿지만 이 책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행동을 먼저 하면 우리 뇌가 그 결과를 해석하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고 싶다면 거창한 결심 대신 일단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 책을 쓰고 싶다면 일단 한 문장을 써보는 것. 이 작은 행동이 뇌에 이미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움직이자가 아니라 움직이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것이 뇌의 진짜 작동 원리인 셈이죠. 평소 나는 원래 부정적이야 라며 스스로를 가두었거나 새해 계획이 늘 작심삼일로 끝나 자책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단지 우리 뇌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은 성격 결함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문장들이 여러분의 뇌에 긍정 회로를 켜는 첫 번째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 긍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댄 토마슬로의 긍정 루틴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재능보다 강력한 하루를 반복하는 힘. 나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깨졌을 때 희망을 배웠다. 이 책을 펼쳤다면 당신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예고 없이 찾아왔을 것이다. 눈에 띄지 않던 빙산에 부딪힌 배처럼 가라앉아 한창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함을 느낀다. 원래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다. 항상 들떠있고 활기차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혼한 후 나는 무기력해지고 침울하며 열정도 사라졌다. 가장 힘든 부분은 그 와중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울한 심리학자보다 최악인 게 있을까? 나는 상담 업무를 계속했지만 내 우울증조차 감당할 수 없는 마당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기란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무렵 나는 긍정심리학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시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저런 방법을 제안하며 시도해보라고 독려했다. 이를테면 매일 아침 감사라는 렌즈를 끼고 전날의 일을 돌본다거나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식이었다. 처음에는 장난감 총을 주면서 전함을 침몰시키라고 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 작은 변화들이 내 안에 무수한 고통을 없앨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어차피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던 차였다. 내 삶과 미래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려면 어떤 도움이 절실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이젠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때까지 해왔던 바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고작 살아남는 게 다였던 때였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라니. 그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지 않은가? 더구나 축 처진 내 기분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재정적, 사회적, 감정적 채찍질을 꾸역꾸역 견뎌내는 중이었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의 렌즈를 끼고 비참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는 말인가?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처음 열리는 국제긍정심리학회 컨퍼런스에 나를 끌고 가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새롭고 강력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긍정심리학은 누구나 성취감을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개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힘을 실어줄 강점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에서 최고의 강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긍정심리학의 목적은 사랑, 일, 그리고 놀이 경험을 향상함으로써 더 행복한 기분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이었다. 이런 마음가짐은 처음으로 온전한 희망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긍정심리학 연구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토록 많은 교육을 받고 임상활동에 참여하고 지도 교수에게 개인 지도까지 받았건만 그제야 처음으로 음울한 감정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그렇게 해서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물론 내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준 실천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긍정주의도 부정주의도 결국 습관. 희망찬 느낌 또는 그냥 희망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은 마음 상태라기보다 마음 습관이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물론 희망이 단번에 우울한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약을 먹고 있다면 중단하지 말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상적인 신체 활동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운동이나 숙면 또는 영양가 높은 식단처럼 건강에 좋은 습관을 길렀다면 계속 유지하라.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은 활동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꿔볼 만한 게 있다면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이 도움을 줄 것이다. 마음과 육체적 습관은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이용해 희망을 배울 것이다. 정서적 건강과 행복을 강조하는 긍정 심리학을 근거로 한 긍정 루틴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긍정 심리학 훈련은 침울한 기분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슬픔에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울하지 않은 상태와 행복한 상태는 같지 않다. 우울한 기분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덜하거나 더 심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당신은 희망을 늘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 매일 써나가는 긍정 노트. 우리는 자신이 세워놓은 장애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버린다. 예를 들어 여러 번 곱씹어 되새김질하는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생각은 달리는 기차처럼 더 이상 손쓰기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너무 무기력해진 나머지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끌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에 익숙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다. 이 책은 당신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반대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라. 과거에서 벗어나는데 또는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창조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이 좋다. 자필로 쓰든 디지털로 작성하든 상관없다. 그냥 읽으면 된다. 직접 해보고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길 바란다. 효과를 알아보려면 몸소 겪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먼저 다 읽고 나서 나중에 연습하기보다 책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면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인식을 바꾸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희망을 찾는 여정에 힘을 실어주고 아울러 당신에게 무엇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이다. 우리는 왜 부정을 선택하는데 익숙할까? 희망은 단순히 바라지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체념 섞인 감정이 아니다. 희망에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희망은 막연한 갈망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에 가깝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다. 희망은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라는 식의 고정된 생각이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희망은 충분히 깨울 수 있고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감정이다. 우리가 마음을 돌보고 관점을 바꿀 때 희망은 조금씩 커지고 현실적인 힘이 된다. 사소하더라도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찾으면 희망이라는 감정을 일깨울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희망을 조절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만 줄어도 희망은 더 커진다. 이것이 이른바 게임 체인저다. 삶에서 희망을 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희망이 저절로 우리에게 와서 의욕을 북돋아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즉시 무언가를 함으로써 희망을 끌어내고 마음속에 더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써 희망을 촉진할 수 있다. 우울한 기분은 아무 이유 없이 무작위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울한 기분은 원래 걱정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인간인 이상 걱정을 안고 태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자주 언제 걱정하는지를 알고 그 패턴을 바꾼다면 부정적인 기운의 지배에서 벗어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린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뇌 습관 회로를 바꾸는 긍정 루틴. 목표를 가로막는 습관은 무엇인가? 1. 되새김질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려 본다. 우울한 생각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 감정이 점점 가라앉고 소용돌이 친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2. 부정적인 생각을 노트에 기록한다.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는 생각들을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행동을 지연시킨다. 3. 부정적인 생각의 정체를 파악한다. 지금 당장 그 생각들과 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4. 당신이 원하거나 원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 목표를 떠올리고 그 목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어디에서 발이 묶였는가? 어느 지점에서 갇힌 느낌이 들었는가? 5.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을 적어 내려간다. 이 질문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어보자.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생각의 소용돌이를 약하게 만들고 감정을 정돈하는데 도움을 준다. 포기를 기대감으로 전환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기 쉽다. 치아에 뭔가 끼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샐러드를 먹다가 채소가 이에 끼었다. 혀가 어떻게 하는가? 즉시 움직여 이에 낀 것을 빼내려고 할 것이다. 입술을 깨물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혀는 즉시 움직여 상처 부위를 핥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혀의 초기 설정이 입안을 계속 청소하며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혀는 맛이 안 좋다거나 느낌이 안 좋다거나 혹은 상처가 났을 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다. 반면에 문제가 감지되지 않으면 혀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우리 뇌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뇌는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 활동한다. 뇌의 첫 번째 임무는 혀와 마찬가지로 잘못되었거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뇌는 수세기에 걸친 진화의 과정에서 부정 편향이라는 특성을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이래 본능적으로 해로운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뇌는 끊임없이 위협적인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가늠한다. 수백 명이 오가는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누군가와 싸움을 시작하면 당신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기 시작한다. 도망치는 게 좋을까? 앞으로 뛰어가야 할까?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 우리의 뇌는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하루에도 2만 번에서 5만 번 정도 주변을 살피고 판단한다. 디폴트 값을 긍정으로 설정하라. 혀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듯이 뇌 역시 걱정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걱정과 즐거움 모두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밀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소를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다. 걱정은 불안과 우울증이 도사린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하지만 삶의 쾌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삶을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우리의 능력과 동기를 균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바로 정서적 균형이다. 고대의 철학적 가르침 속에 늘 존재해왔던 바로 그것이다. 좋은 것을 보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주목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친절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자. 그러나 그 순간 지나가는 자전거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치는 남자가 있으면 우리의 주의는 단숨에 그 남자에게 쏠리고 만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었다. 하지만 계속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겠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우울한 기분을 만드는 것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습관이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약점을 부각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지워버린다. 목표에 차질이 생기고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찾을 수 없을 때 실망감을 느끼면 당신의 몸과 뇌에 반응이 나타난다. 처음 나타나는 반응은 분노이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 다음 자신을 비난한다. 그러고 나서 대체로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다. 귀찮게 뭐하러 하는가? 이러한 초기 반응은 우리의 진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혀나 뇌처럼 우리도 잠재적 위협을 헤아리고 결정한다. 이것이 우리를 해칠 수 있을까? 갈등에서 도망칠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상황을 살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것인가? 이러한 반사적인 행동으로 가능성을 헤아려 본다. 다시 말해 잠재적 피해를 가늠하며 대처할 방법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우울증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분노나 불안감,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위험을 감지하고 상황을 살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건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포기한다. 절대 안 바뀔 거라고 확신하는 상황에서 뭐하러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겠는가? 내가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초기 반응이 바로 우울한 기분이다. 긍정 습관은 렌즈를 갈아 끼우는 것처럼 쉽다. 희망 찾기는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투쟁, 도피, 경직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며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 우리의 반응 목록에 희망을 추가하면 부정적인 사건이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희망은 그 이전과는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헤아려 볼 때 생겨나는 것이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희망은 상황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황을 다르게 정의할 뿐이다. 당신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다르게 들여다볼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다. 화내고 포기하고 벽에 갇힌 듯한 느낌은 반사신경에 가까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판단의 결과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부정 편향으로 인해 그런 반응들이 우선 나타나는 것뿐이다. 분노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부정 편향이 계속되면서 위협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든다. 그 상황을 위협적으로 판단하고 생존하려면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실감을 경험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되면 희망이 자라날 한두 가지의 성분은 얻은 셈이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분노를 촉발하기도 하지만 희망에 불을 지피기도 한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투쟁, 도피, 경직 대신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희망 또한 미래의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뇌습관 회로를 바꾸는 긍정 루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갈아 끼우기. 1. 먼저 오리로 보이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그림의 왼쪽을 보면 부리와 눈이 보인다.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는 왼쪽을 향하고 있는 오리처럼 보인다. 2. 이번에는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겨보자. 같은 눈이 오리의 눈이 아니라 오른쪽을 보는 토끼의 눈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왼쪽으로 길게 뻗은 부분은 토끼의 귀처럼 보인다. 단지 초점을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나타난다. 3. 다시 왼쪽을 보면 오리가, 오른쪽을 보면 토끼가 나타난다. 시선을 바꿀 때마다 오리와 토끼가 번갈아 보인다. 두 모습 모두 틀린 것이 아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뿐이다. 4. 관점을 바꾸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처음엔 오리만 보였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라고 하자 토끼가 눈에 들어왔다. 이후에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가지게 된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 세상은 전과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다른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일로 기분이 나빠지면 세상은 한없이 무의미해 보인다. 하지만 인식을 약간만 전환하거나 다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미지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같은 이미지를 다르게 보았다. 당신이 인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 것뿐이다.
같은 방식으로 인식을 바꾸면 세상을 더 희망차게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세상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핵심이 이것이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은 삶을 변화시킬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희망의 이런 탁월한 속성은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부여를 하는데도 중요하다. 희망은 신념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희망은 자신이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신념은 어떤 것을 믿겠다는 믿음이다. 긍정을 발견하는 시선.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한다. 그러다 보니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놓친다. 그래서 흔히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희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희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꿈꾸고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다. 포부와 목표를 조정하면 희망의 양도 함께 달라진다. 즉, 상황이 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희망이 상황을 다시 움직인다는 뜻이다. 희망이 있다면 우울증은 변화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불안은 용기로 변할 수 있으며 트라우마조차 엄청난 기회가 된다. 핵심은 자신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도 있고 우울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결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 결정이 진전을 보이면 부푼 희망을 품은 결정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면 먹는 것에 더 신경 쓰는 것처럼 좋은 결정을 한번 내리면 다른 좋은 결정을 뒷받침해 준다. 각기 다른 소리가 모여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처럼 각각의 결정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하루에 하나만 긍정적인 선택을 해보자. 긍정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말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라는 말과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어 라는 말은 다른 것이다. 당신은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을 것이다. 희망을 기르면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고 더 적극적으로 미래에 집중하게 된다. 투쟁, 도피, 경직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반면 희망은 미래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희망은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불확실성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꾼다. 우울증은 만성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즉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우리는 포기하고 멈춘 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붙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더 이상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주로 현재와 과거를 끌어당기지만 희망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헤아려 본다. 그러나 미래의 가능성은 종종 무시되게 일수다. 기분이 우울하다면 귀찮게 뭐하러 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우울증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우기기 때문이다. 희망은 다르다. 희망은 미래를 예측한다. 희망은 후퇴가 아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본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무엇을 할지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면 희망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이다. 당신은 화를 내고 뒷걸음질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의식을 했든 안 했든 일단 행동하면 가능성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뒤따라 다른 행동이 연쇄 반응처럼 일어난다. 조금씩 유난을 떨거나 생각을 질질 끌지 않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리에게는 자연적 자아와 습관적 자아가 있다.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생각하는 젖먹이는 없다. 우리는 원래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각자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사고 습관을 형성하고 부정적 사고 습관이 굳어지면 우울한 기분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생각도 습관이기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긍정 심리학 측면에서 변화는 긍정적 가능성이라는 자갈들이 무수히 깔린 경로를 따라가는 일련의 작은 발걸음이다. 희망이라는 습관을 들이면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뇌 속에 긍정 단어의 비중을 늘려라. 생각을 바꿔야 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정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정서란 어떤 것일까? 물론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현재에 더 즐거울 수도 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우울하다면 현재 주변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낙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미래와 더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개입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 것이고 기분이 나아지면 더 좋은 느낌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점의 전환은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는 방식을 꾸준히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순간순간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희망이 나타난다. 뇌습관 회로를 바꾸는 긍정 루틴.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 점검 훈련.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각각 떠오른 단어들을 비교해보며 자신의 감정 흐름과 마음 상태를 관찰한다. 1. 과거 돌아보기. 지난 경험을 떠올리며 어떤 감정을 느껴본 순간을 생각해본다. 과거를 떠올릴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노트에 적어보자. 2. 현재 관찰하기.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에 주목한다. 현재 당신에게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기록해본다. 3. 미래 상상하기. 앞으로 맞이할 일이나 목표를 떠올리며 느끼는 감정을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감정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적어본다. 행동을 바꾸자 생각도 바뀌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안면 근육을 다르게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사람들에게 연필을 가로로 이에 물고 미소 짓는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불쾌한 문장보다 즐거운 문장을 더 빨리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냥 입술로만 물고 얼굴을 찡그린 상태에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애틀랜틱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세라 스노드 그레스는 가정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또 다른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3분간 산책을 하라고 요청했다. 한 그룹은 큰 보폭으로 팔을 흔들며 고개를 높이 쳐들고 걸었고 다른 그룹은 짧은 보폭으로 발을 질질 끌면서 땅을 쳐다보며 걸었다. 큰 보폭으로 산책한 사람들이 발을 질질 끌면서 산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체화된 인지는 행동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간주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양방향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즉 신념을 바꾸면 행동 양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을 바꿨기에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근본적 차이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할 때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바꿔 희망을 높일 수 있다. 뇌습관 회로를 바꾸는 긍정 루틴. 나이를 거스르는 10가지 루틴. 1. 미소를 지어라. 믿기 힘들겠지만 매우 간단하다. 당신이 미소 짓기 위해 얼굴 근육을 사용하면 실제로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번 해보라. 처음 몇 번은 어렵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끊어놓을 것이다. 2. 근육을 써라. 근육을 긴장시키면 의지력이 강해진다.
주먹을 쥐거나 펜을 쥐는 행동이 고통에 대처하고 과식을 피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주 사용하지 않은 손을 사용하라.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잘 쓰지 않은 손을 사용할 때 더 성공적이다. 바로 의식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습관을 깨뜨릴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몇 분만 투자해서 더 큰 작업을 해보라. 사소한 일을 미루는 습관을 바꾼다. 달갑지 않은 일을 피하고 미루는 대신 잠깐 시간을 내서 아주 흥미로운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5. 똑바로 앉아 팔짱을 껴라.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바꾸고 팔짱을 끼면 끈기가 더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세를 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더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견뎌냈다. 6. 활기찬 걸음걸이와 활기찬 자세. 세라 스노드 그레스가 제안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활기찬 걸음걸이와 같은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활기찬 자세를 취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도 커진다고 했다. 우리 몸을 어떤 자세로 유지하느냐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7. 부드럽게 앉아라. MIT의 연구에 따르면 협상할 때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유연하지 않다고 한다. 신체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협상이 더 잘 이루어진다. 8. 손을 씻어라. 이른바 맥베스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당신이 지은 죄를 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믿거나 말거나 부도덕한 행동이나 행위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손을 씻으면 실제로 죄책감을 덜 느낄 수도 있다고 한다. 9.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여라. 무슨 말에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이 동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당신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을 의식하면 스스로에게 뭔가를 설득하고자 미묘하게나마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10.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친절함이야말로 두려움이나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온다. 친절한 행동은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유력한 동력이다. 나에게 집중할수록 긍정감이 높아진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북돋운다. 빅터 프랭클이 자주 언급했듯이 1963년 심리학자 롤로 메이가 처음 표현한 강력한 인용문이 이 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여 키울 것인지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마음챙김은 현재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판단하지도 반응하지도 않고 내면의 경험에 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심오한 변화가 일어난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담자 중 한 명인 로잔이 제기한 마음챙김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풀어보자. 로잔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판단하지도 말고 반응도 하지 말라고요? 개성도 없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건가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로잔은 거부했다. 난 내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겨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설명했다. 감정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경험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어떻게 반응할지 혹은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로자는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2주 만에 나타나 소식을 전했다.
뭔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나 자신과 내 생각을 지켜볼 수 있어요. 모든 일에서 반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아요. 더 편안해졌고 나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됐어요. 훨씬 더 희망적이에요. 의식적 관찰이란 훈련이 사뭇 명상처럼 들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온정적인 삶을 준비하고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기르기 위해 서양에 소개된 마음챙김의 불교식 수련법 말이다. 이 명상은 불교도들이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행법인데 서구 세계는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의식적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면 더 차분해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가? 마음챙김은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음챙김은 단순히 명상이 아닌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챙김은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병리학적 증상을 변화시킨다. 감정을 더 잘 조절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음은 100여 건에 달하는 마음챙김 연구에서 얻은 결과이다. 스트레스 감소, 회피성 대응 감소, 우울 증상 약화, 불안 증상 약화, 경계성 인격 장애 개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감소, 수용성 대응 향상, 반복적 사고 감소, 통증으로 인한 파국화 약화, 신경증 약화, 실행 기능 향상, 충동성 감소, 정서적 안정감 증가. 이것들은 판단하지 않은 인식과 행동을 익히는 연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도 전에 단순히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음챙김을 통해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 연구의 선구자격인 존 카바치는 이렇게 정의했다. 마음챙김은 특정한 방식, 즉 의도적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챙김 연습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의 시작이며 희망을 기르는 동안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우리에게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 줄기 빛을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틈을 볼 수 있다면 인식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더욱 명료해진다. 마음챙김은 이런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그 틈을 벌리기 위한 것이다. 뇌습관 회로를 바꾸는 긍정 루틴. 하루 5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1. 지금 몸과 마음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의식해보자. 눈에 보이는 것, 밖에서 들리는 소리,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 등을 모두 적는다. 발에서 어깨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주의를 기울이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기록한다. 부정적인 감정도 포함된다. 단순히 지금 내가 느낀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다. 2. 생생한 느낌을 관찰한다. 이번에는 눈, 귀, 피부, 후각 등 감각이 만들어내는 가장 두드러진 느낌을 음미한다. 발가락이 차가운지, 향기가 나는지, 호흡이 빠른지 등을 자세히 느껴보고 기록한다. 일상에서도 가능하다. 일몰이 아름다운지, 바람이 따뜻한지, 음식 냄새가 좋은지 등 마음과 몸이 생생하게 느끼는 것을 집중해서 경험하고 일기에 기록하면 된다. 3. 생각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다. 앞에 두 가지 연습을 하면서 지금 내 생각과 기분이 어떤지 의식한다.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한다. 이런 순간은 핸드폰 메모장이나 일기에 기록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일주일 동안 매일 실천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그 후에는 한 달간 일기를 쓰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각과 생각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된다.
결국 목표는 습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긍정 루틴 읽어드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나의 루틴들을 점검해보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작은 루틴들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있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은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